예, 중국의 제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미국과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도 별다른 도발 없이 조용히 넘겼는데요.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이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을 지내신 문용석 예비역 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장님께서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어제부터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제 일단 시진핑 주석의 어떤 보고 내용이랄지 전반적으로 내용들 역시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공고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막 공작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발언한 것과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시진핑 1인 체제라는 표현보다는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시대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80년대 초부터 덩샤오핑 시절부터 장저민으로 이어오는 계속 강조해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신시기라는 것을 앞에 더해서 거군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시 주석의 2기 체제, 시 주석의 2기 체제가 지금 이제 완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들이 궁금했던 게 과연 시 주석의 후임자가 정해지느냐 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거리였거든요. 아직까지 발표된 것도 없고 유력한 2명의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이런 지적도 나와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우선 중국의 고위직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우선 여름에 베이따이호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다 선별이 된 그러한 단계에서 10월 25일 일중전해시의 최고조의 연출을 통해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후계자는 아마도 25명의 정치국원과 혹은 현민월 같이 중앙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인데 그 사람들의 연령대는 50대 중반에서 후반이 되어야 차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세대 후보군의 후춘화라든가 천민월 서기들이 거론이 되지만 그 2명이 배제될 가능성은 물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군 중에서 누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직책을 받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봅니다. 중앙군사의 부주석의 직함을 받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곧 차세대의 지도자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인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 저희들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심 가는 사항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반도 정세 때문에 중국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국방 문제를 좀 가져갈 것인지 현대화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 때문에 미군 전력들이 많이 한반도에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이제 신궁극주의 강화 때문에 지금 전력을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더 팽창하는 거 아니냐. 또 미국하고 어떤 양분하는 관계에서 더 군사력을 키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워낙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어제 공작 보고를 자세히 보면서 중국이 2021년, 2020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소강 사회를 이룬다. 그리고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한 지 100년 그때 대동사회, 대동세계를 건설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2021년 소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전에 나오는 말들이죠. 시경이나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집도 누울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하는 그럭저럭 먹고 살 상태 그것이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2021년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100주년 되는 그때는 아마도 GNP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하고 경쟁할 그러한 것이 목표가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강군, 중국인민해방군의 국방 현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2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그 국방개혁하고 4대 총부를 6대 총부로 만들고 연합지휘부를 만들고 하면서 감군, 30만 명을 감군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해공군, 특히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시킨다. 그다음에 사이버라든가 정보전을 강화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진핑 2기에 2022년까지는 1차적인 중국 군의 현대화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많이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2035년 정도 되면은 정보화, 과학군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 2049년에 그때는 미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 경제의 목표와 군사 안보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사실은 이번 당대회 기간 중에 도발을 하지 않을까, 물론 전후로요. 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도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축전도 보냈는데 예전과는 좀 작게 보냈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뭐 현대와 신발 공장을 시탄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고요. 자, 북중 관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전하고 달라 보이는데 계실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베이징 대사관에 근무한 건 90년대 말부터이기 때문에 90년대 말과 2010년대 차이가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국과 북한 간의 전인대 그리고 지금 당대에서 업무 보고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전의 내용이 어떠한가가 중요한데 이번 축전의 내용을 보면 우선 외견상으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200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자의 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그 관계에 소원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과거에 좋은 관계일 때는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피로 응고된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블라디 타이죠.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지금은 아주 평범한 보통 국가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희 보여지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불만도 섞여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또 동참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불만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이 지금같이 계속 그 대북 제재에 그 계속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당분간은 소원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물러나는 리우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는데 리우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죠.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그러면 앞으로 이번 당대회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예측을 해보는데 우선 그 당대당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교류가 인사 교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있다면은 정치국 상무위원급일까 아니면은 정치국원이나 아니면 더 고위층이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진핑 총서기도 국가 부주석 시절에는 평양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한다면 어떤 용어로 할까? SLBM도 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이 SLBM 탑재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왔고요.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군이 군과 비밀 경찰 요원의 실탄 지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저희들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SLBM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 또 시험 발사 중에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했다는 그러한 것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SLBM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 차원에서 그런 건조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SLBM의 위협이나 이런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SLBM이나 IRBM, ICBM 같은 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매체라든가 서방 국가들도 이 건조 추이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북한군의 실탄 지급 그 부분은 그냥 뭐 확인 좀 안 되는 것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북한의 어떤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실제 실탄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상황은 예.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제 한미 해군이 동해와 서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핵 추진 항모 전단이 와 있는데 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반도에 남아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북한이 굉장히 신경을 쓰일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다면은 최고의 그 긴장 상태, 최고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고 이번에 그 일본, 우리 대한민국, 중국, 아마 필리핀, 베트남인가 해서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기에 보면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동중국해,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위협. 그리고 중국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여 또 남중국해의 문제, 또 거기에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해당 당사국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순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미중, 중미 정상회담 간에 상당히 중요한 현안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압박을 가하고 어떻게 북한을 대화 혹은 그 비핵화의 길로 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것이고 거기에 따른 그 전력들이 그 계속 배비된다는 것은 그러한 압박의 수준을 그 제고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7일 날 방한을 하는데 그 사이에 북한의 어떤 도발 가능성이랄지 지금의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좀 정말 잘 이렇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당분간은 좀 도발을 자제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장군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제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보고 도발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여건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더 그 확실하게 그 핵도 마찬가지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모든 무기 체계들을 계속 자기들이 준비한 템포대로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베이징에서 시진핑 총서기와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이러한 시기에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어제까지 봤을 때 중국 공산당대회는 과거에 뭐 브릭스 회담이라든가 여러 다른 국제 회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중요한 당대회인데 이 당대회가 끝나는 동안에 도발은 쉽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얼마 안 돼서 바로 시진핑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질 텐데 이 기간 중에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관심 가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준비된 계획대로의 도발 가능성은 상존한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용석 전 주중 한국대사관 국방부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